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국까지 날아갔던 프랑스 의사가 오히려 그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내과 전문의 마르타는 5살 딸 클레르의 원인불명 고열이 닷새째 계속되자 남편과 격렬한 갈등을 벌이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겠다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끝까지 반대했던 남편 앙투아는 결국 딸의 심장 통증이 심해지자 용기를 내어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마르타 가족이 단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한국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의료진을 전혀 믿지 않았던 앙투안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딸의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새로운 꿈을 찾게 된 마르타 가족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르타 블랑쉬예요. 38살이고 프랑스 파리 근교의 생루이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기적 같았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우선 제 상황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파리 16구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19세기에 지어진 오스만 양식의 아파트인데 넓은 거실과 3개의 침실, 그리고 작은 발코니가 있어서 아침마다 에펠탑이 멀리 보이는 곳이에요. 남편 앙투아는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주로 기업 간 국제 분쟁 사건을 담당합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가정이죠. 좋은 집, 안정적인 직업, 사회적 지위까지. 주말이면 노르망디 해변가에 있는 별장에 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매년 여름휴가 때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친구들은 항상 저희를 부러워했죠. 마르타, 너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졌구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7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으며 수없이 병원을 오갔고 매달 실패할 때마다 절망에 빠졌어요. 특히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 하나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첫 번째 임신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임신 12주 만에 유산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임신은 16주까지 갔는데 갑자기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밤 저와 앙투아는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로 몇 년간은 정말 우울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산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친구들이 아이 자랑을 할 때도 웃으며 들어주기가 힘들었어요. 앙투안과도 많이 다투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에게 예민해졌거든요. 심지어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36살이 되던 해 40을 앞둔 나이에 클레르가 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작은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진료실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불안했어요. 매일 밤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발 건강하게 태어나줘.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다행히 클레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제가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클레르는 지금 5살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죠. 프랑스어와 영어를 모두 잘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특히 동물 그림을 그릴 때는 정말 집중해서 그려요. 가끔 제가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지쳐있을 때면 클레르가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다만 클레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감기에 자주 걸리고 열도 자주 나고 가벼운 발진이나 부종도 종종 생겼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예민한 체질이라서 그렇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클레르는 날씨만 바뀌어도 컨디션이 달라지곤 했어요.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눈이 빨갛게 되고, 겨울에는 피부가 거칠어지고, 여름에는 더위를 잘 못 견뎌서 자주 지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잠든 클레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어요. 너는 엄마 아빠의 모든 희망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클레르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의 하루 일과는 아주 평범했어요. 아침에 저는 7시에 일어나서 클레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인 후 유치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 후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오후 5시쯤 클레르를 데리러 가곤 했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클레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파리 시내의 공원이나 박물관에 가곤 했어요. 클레르는 루브르 박물관을 특히 좋아해서 그곳에 가면 그림들을 보며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엄마, 저 여자는 왜 웃고 있을까? 라고 모나리자를 보며 물어볼 때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지난 한 달 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레르가 갑자기 고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여겼죠. 아이가 엄마, 머리가 아파라고 하면서 축 늘어져 있길래 평소처럼 해열제를 먹이고 푹 쉬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때문에 몸이 부은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종이 심해졌어요. 특히 발목과 손목 부분이 정말 심하게 부었어요. 더 이상했던 건 클레르의 입술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는 환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아이가 자꾸 눈이 너무 아파, 눈물이 안 나와라고 울었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클레르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이런 증상들을 많이 봐왔지만 제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의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괜한 공포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자제하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일시적인 바이러스일 거야. 감기처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클레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열은 닷새가 넘도록 내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엄마 심장이 너무 아파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5살 아이가 심장 통증을 호소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의사인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급하게 제가 근무하는 생 루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클레르를 데려갔어요. 동료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시적인 바이러스성 염증, 알레르기 반응, 스트레스성 증상 같은 진단만 나왔어요. 해열제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클레르를 침대에 뉘어놓고 보니 아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 같았어요. 손목과 발목 부종은 더 심해졌고 입술은 마치 사막에서 며칠을 지낸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마치 울고 또 운 것 같았지만 정작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넘게 써왔던 수많은 진료 소견서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일시적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추정됨, 대증치료 후 경과 관찰, 필요시 재내원 같은 의학적 표현들이 실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 앙투안도 점점 예민해졌어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클레르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의사인데 왜 우리 아이는 낫지 않는 거야?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따져 묻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클레르의 증상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곤 했어요. 어느 날 밤 클레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클레르를 꼭 안고,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엄마가 꼭 널 낫게 해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앙투안과 처음으로 정말 큰 싸움을 했습니다. 앙투안은 다른 병원에 가보자. 파리 시내에 더 큰 병원이나 독일, 스위스까지도 갈 수 있잖아 라고 말했고, 저는 프랑스 의료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답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서울대학교에서 교환 강의를 했을 때 만났던 젊은 의사, 이현경이었어요. 당시 그녀는 소아심장과 전공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학생이었어요. 제가 프랑스로 돌아온 후에도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최근에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앙투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아시아까지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그것도 확진도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 의사들은 아무도 클레르가 뭘로 아픈지 모르잖아.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앙투안도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 못해서 그런 거야. 의사로서, 엄마로서. 너무 위험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 의사가 아니야. 엄마야. 단 하루라도 더 늦으면 우리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저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현경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클레르의 증상을 자세히 적고 사진도 몇 장 첨부했어요.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빨갛게 된 사진, 갈라진 입술 사진, 그리고 충혈된 눈 사진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답장이 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예상보다 빠른 답장이 왔습니다. 현경이의 이메일은 간단하지만 단호했어요. 선생님, 사진과 증상을 보니 카와사키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증상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고 심장 통증까지 호소하고 있다면 심장 손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카와사키병 환자가 워낙 드물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단을 놓치거나 늦게 내립니다. 확진을 받으려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전문의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카와사키병은 발병 후 10일 이내, 가능하면 7일 이내에 치료해야 심장 합병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 카와사키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왜 그동안 이 병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카와사키병이 매우 드문 질환이에요. 10만 명 중 한두 명 정도만 걸리는 병이라서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 병에 대해 잘 모르고 감기나 알레르기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경이의 설명을 더 읽어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카와사키병이 소아 후천성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라서 모든 소아심장과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연간 100명 이상의 카와사키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연간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죠. 더 무서운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지금 당장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관상동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심근경색이나 급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모든 준비를 해두겠으니 가능하면 내일이라도 오세요. 저는 앙투안에게 현경이의 이메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봐, 이게 답이야. 그리고 시간이 없어. 프랑스에서 카와사키병 진단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문의들을 만나야 하고 그동안 클레르의 심장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앙투안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정말 확실한 거야? 여기서도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현경이의 이메일을 다시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봐, 현경이 말로는 한국에서는 이 병이 흔해서 모든 의사들이 경험이 많대. 우리 병원 소아과 의사들도. 카와사키 병은 몇 번 본 적 없다고 했잖아. 치료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현경이가 보내준 추가 자료를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프랑스에서는 카와사키병 환자 중 약 30%가 심장합병증을 겪지만 한국에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로 인해 5% 미만으로 줄었다는 통계였거든요. 그때 침실에서 클레르가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달려가 보니 아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엄마 정말 아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라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앙투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나는 간다. 현경이가 이미 병원에 모든 걸 준비해뒀어. 한국 가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어. 여기서 새로 진단부터 시작하면 이미 늦어. 앙투안이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현경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선생님, 클레르의 증상 사진을 보니 이미 위험 단계입니다. 제가 공항에 구급차를 보내놓고 병원에도 응급실을 준비해두겠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새로 진단을 시작한다면 그 뒤의 말은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공항에 가는 날 아침, 앙투안이 갑자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나도 간다. 혼자 보낼 수는 없어. 그때 정말 안도했어요. 비록 서로 화가 난 상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클레르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앙투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만약 이것도 틀렸다면? 하지만 클레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가끔 신음소리를 내며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앙투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맞길 바래.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으면 좋겠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경이가 말한 대로 공항 출구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의료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응급실에 가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간호사가 클레르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현경이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환자 체온 38도 8분, 맥박 분당 110회, 호흡 안정적,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더라고요. 앙투안이 저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기 의료진들 정말 전문적이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현경이가 직접 나와서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5년 만에 만난 현경이는 많이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잘 오셨어요. 클레르도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네요. 하면서 클레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검사실로 향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엑스레이까지 모든 검사가 1시간도 안 되어서 끝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모든 의료진이 클레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웃어주고 검사할 때마다 조금만 참아줘, 금방 끝날 거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내가 감기로 치부했던 이 모든 증상들이 정말 카와사키병일까?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앙투안도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1시간 후 현경이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현경이가 조용한 상담실로 저희를 데려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현경이가 건넨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카와사키병 확진, 급성기 소견, 관상동맥 확장 초기 단계.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정확한 진단을 받았다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현경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다행히 관상동맥 손상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지금 당장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늦었어도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겼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앙투안이 현경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프랑스에서는 정말 이 병을 진단할 수 없었던 건가요? 현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카와사키병 환자가 연간 200명 정도밖에 없어요. 반면 저희 병원에서만 연간 150명 이상을 치료하고 있거든요. 경험의 차이가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유럽에서는 카와사키병 환자 중 약 25%가 심장합병증을 겪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기 진단과 경험 많은 치료로 인해 3% 미만으로 줄였어요. 선생님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면역글로불린을 이틀에 걸쳐 천천히 투여하고 아스피린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클레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주사를 맞는 게 아파서 울기도 하고 낯선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간병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간호사들이 클레르를 정말 친딸처럼 돌봐주는 거예요. 클레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무서워하면 옆에 앉아서 한국 동물을 불러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클레르가 이모, 고마워라고 한국말로 말하는 걸 듣고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치료 둘째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클레르의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넘게 40도를 오락가락하던 열이 37도로 떨어졌을 때 저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앙투안도 클레르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정말이야, 열이 내렸어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셋째 날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클레르의 눈동자가 다시 반짝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던 아이가 엄마, 나 그림 그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쁨에 겨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간호사가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가져다 주었고 클레르는 침대에서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클레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클레르, 저 앙투안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 위에 한국어로 고마워요 라고 써 있었거든요. 아마 간호사 언니가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넷째 날 현경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클레르의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관상동맥 확장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정말 잘 회복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앙투안이 갑자기 병실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앙투안이 그날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제게 말했습니다. 마르타,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한국에 가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게 정말 후회돼요. 만약 그때 내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말끝을 흐리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고 결국 클레르가 나았잖아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프랑스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검사가 하루 만에 끝나고 치료도 바로바로 진행되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신속한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혈액검사 결과만 봤는데도 사흘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2시간 만에 모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의료비였습니다. 중간 정산을 했을 때 비록 외국인이라 한국인보다는 비용이 더 나왔지만 프랑스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어요. 이게 정말 맞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프랑스에서 이 정도 치료를 받으려면 적어도 3배는 더 들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구나 하고 말이에요. 병원 직원들의 따뜻함도 잊을 수 없어요. 간호사 김소영 씨는 매일 아침 클레르에게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며 체온을 쟀고 청소하시는 박 아주머니는 클레르가 좋아할 만한 사탕을 몰래 가져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병원 앞 카페 사장님도 클레르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만든 쿠키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현경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클레르가 잠든 후 병실에서 현경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파리에서 들었던 선생님의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진정한 치료라는 말씀이
제 의사 철학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런 영향을 줬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무심코 했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현경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 곧 국제진료센터를 새로 만들 예정이에요. 유럽 환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데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뭔가 이게 운명의 신호가 아닐까 싶었어요. 마치 클레르가 저희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원 당일 아침,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는데 클레르를 돌봐주셨던 모든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케이크 위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다시 뛸 수 있어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간호사 소영 씨가 클레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전통 인형인 한복 입은 여자아이 인형이었는데 클레르와 똑같이 곱슬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인형이었어요. 클레르가 그 인형을 받자마자 꼭 안으면서 예쁘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프지 마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퇴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올 수 있게 되어서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요. 사실 바로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현경이가 클레르가 완전히 회복됐지만 며칠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일주일을 더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정말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미역국을 주문했는데 클레르가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갑자기 엄마, 이거 뭐야? 너무 맛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평소 편식이 심해서 새로운 음식은 절대 안 먹던 아이였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파스타와 빵만 먹겠다고 고집부리던 클레르가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삼계탕을 시켰는데 클레르가 닭고기는 물론이고 인삼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엄마, 이 하얀 것도 맛있어라고 하면서 인삼을 씹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클레르야, 그게 인삼이야. 쓴 거 아니야? 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안 써요. 달콤해요라고 대답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호텔 조식에서 김치를 보고 클레르가 엄마, 저 빨간 것도 먹어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클레르야, 그건 너무 매울 거야 라고 말렸는데 아이가 조금만요라고 졸라서 아주 작은 조각을 물에 씻어줬어요. 클레르가 김치를 한 입 빼어 물더니 처음에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런데 잠깐 후 엄마, 이거 매운데 맛있어요.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한국 손님들이 모두 돌아보면서 어머, 외국 아이가 김치를 먹네라고 신기해하더라고요. 호텔 직원분이 다가와서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 아이들도 김치 안 먹으려고 하는데 클레르가 이렇게 잘 먹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아이용 김치를 따로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한국 음식을 먹은 클레르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훨씬 활발해졌어요. 심지어 변비까지 완전히 나았어요. 프랑스에서는 몇 달째 고생하던 문제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보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치안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 근처를 산책하려고 나갔는데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프랑스라면 절대 아이와 함께 나갈 시간이 아니었죠. 그런데 거리에는 아직도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앙투안에게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옆에서 산책하던 할머니가 저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구나.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우리 손녀도 밤늦게까지 놀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놀이터에 부모들이 아이들만 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이들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요. 클레르가 한국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는데 말이 안 통해도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클레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모르는 한국 엄마가 달려와서 반창고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시면서 클레르를 달래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낯선 외국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클레르도 고마워요 라고 한국말로 인사하니까 그 엄마가 어머, 한국말 잘한다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앙투안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르타, 이 나라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사람들이 아이들을 진짜 보물처럼 대하는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클레르를 키운다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 엄마가 클레르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안녕하세요. 딸이 정말 예뻐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과 함께 놀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금세 친해졌어요. 클레르가 엄마 친구 생겼어 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앙투안과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딸을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요. 앙투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여기서는 클레르가 정말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아플 때 이런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다면 정말 안심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현경이가 말한 국제진료센터 일,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앙투안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거든.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다음 날, 저희는 현경이와 함께 여러 곳을 둘러봤습니다. 클레르가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도 구경했는데, 클레르가 놀이터를 보자마자, 엄마, 저기서 놀고 싶어, 라고 소리쳤어요. 선생님들이 클레르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둘러보는 동안 클레르가 다른 아이들과 놀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여기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클레르가 정말 밝은 아이네요. 여기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살 수 있는 동네도 구경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주택가,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과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특히 클레르가 아플 때를 생각하니 이렇게 의료 수준이 높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나라에서 키우는 게 정말 안전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경이가 저희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년 봄에 국제진료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공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클레르가 호떡을 먹으면서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좋아. 여기서 살면 안 돼? 그 순간 저와 앙투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까지 이렇게 말하니 정말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희 부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클레르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면 이곳보다 좋은 곳은 없을 것 같아요. 앙투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클레르가 앞으로 또 아플 수도 있잖아. 그때마다 이런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편할 거야. 저희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랑스에서의 삶,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클레르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결국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말이에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클레르가 모든 분들에게 안녕하고 손을 흔들면서 인형도 함께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간호사 소영 씨가 클레르에게 또 보자라고 한국말로 말해주니까 클레르가 또 보자라고 따라했어요. 비행기에 타기 전 저는 현경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경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게. 아니, 사실 이미 결정했어. 내년 봄에 정말로 올 거야. 현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와, 정말 기대돼요.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클레르는 비행기 창가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엄마, 저기 내 친구들 있어?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인형에게 우리 또 올 거야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클레르가 갑자기 엄마, 나 한국 좋아. 거기서 살면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클레르는 매일 한국에서 받은 인형과 놀면서 언제 또 가? 라고 물어봐요. 인형한테 한국말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요. 저와 앙투아는 이미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정말로 한국으로 이주할 거예요. 클레르의 생명을 구해준 이 나라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딸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곳에서 새로운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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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게요.